자, 그러면 교재 157쪽에 부채 서비스액, 저당 상수라는 개념 살펴봤었던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저랑 뭐 요런 거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2 곱하기 5가 10이래요. 2 곱하기 5가 10이면 2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 5를 나누면 돼요. 나누면 5분의 10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분의 10. 여기 밑으로 분모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5가 10이라면 2는 얼마? 5분의 10 이렇게. 3 곱하기 5는 15거든요. 3 곱하기 5는 15인데 3은 어떻게 구해요? 5분의 15 이렇게 구합니다. 깝깝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참 별꼴이야 진짜. 4 곱하기 5가 20이에요. 4 곱하기 5가 20이에요. 그럼 4는 어떻게 구해요? 5분의 20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갑자기 대간절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얼마를 빌렸냐면 지금 현재 1억을 차입했어요. 1억을 차입하고 상환 방식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 20년 동안 상환에 나가기로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그런데 저당 상수가 지금 현재 8%예요. 매를 드는 겁니다. 여기 저당 상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요만큼 1억을 빌렸구나. 빌리고 800만 원씩 갚아 나가면 되겠구나. 1억에 8%가 800이거든요. 1억에 8%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80%를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에서 0 하나 빼기로 했죠. 1억에 80%가 얼마죠? 8,000. 0 하나 빼면 800. 이렇게 8%를 80%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에서 0 하나 빼면 아주 쉽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10억에 5% 한번 계산해볼까요? 10억에 5%? 10억에 50%가 얼마지? 5억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다시 한 번 더. 10억에 50%는 5억. 0 하나 빼면 5천. 10억에 5%는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800씩 몇 번 갚아 나가면 되냐면 하나, 둘, 셋,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수. 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이게 800씩 20번 갚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구한 거냐면 1억 곱하기 몇 퍼 때리면 8퍼 때리면 얼마 나온다? 800만 원 나온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저랑 1억의 정체를 한번 밝혀내 볼 거예요. 1억은요. 은행에서 빌려온 목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차입한 돈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차입. 이걸 갖다 우리는 두 글자로 부채라 그래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융자원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태초에 은행에서 빌려온 돈. 요 부채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아까 소개드렸던 저당 상수를 곱해요.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 좀 하셔야 되겠다. 요 작은 원 이거 보이시죠? 그죠? 아까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800. 요 800 안에는 원금 있어요? 이자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 800 안에는 원금 있어요? 이자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월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뎁 서비스라 그래요. 뎁 서비스. 뎁 서비스가 이게 그 유명한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빌려온 돈이 아니라 상환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저를 보시고 대답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드릴 건데 질문에 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답 좀 해주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하고는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어, 그냥 다른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가 무슨 말이냐면 반대말이에요.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가 뭐라고요? 반대말이라고요. 그렇지. 주신다고 아까. 맞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찾아와서 커피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그냥 그럼 마치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 커피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주면 먹는 거지. 간혹 제가 커피를 사와서 또 주기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일단 주시고 뭐 내가 이렇게 뭐 두 잔을 먹든 석 잔을 먹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묻지 말고 주세요. 아시겠죠? 예. 커피 드세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은 비슷한 말이 아니고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그래서 어디에 부채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자. 은행에서 빌려오는 목돈이 뭐죠? 부채예요. 아까 원 큰 거 저거 뭐였죠? 부채예요. 1억이 뭐였죠? 부채예요. 융자 원금은요?
부채예요. 그게 아니고 갚아 나가는, 빌리는 돈이 아니라 갚아 나가는 돈이 뭐죠?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이 뭐죠?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아까 작은 돈 여러 개 있었잖아, 그지? 그거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빌려오는 거 아니고 상환하는 게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이 뭐죠?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은 같은 말 다른 말?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럼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대답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부채에다가 방금 했어. 부채에다가 뭐를 곱하면, 저당상수를 곱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 있다. 방금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질문 드립니다. 부채 어떻게 구해요? 자, 일로 오세요. 2 곱하기 5가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2라고 뭐분의 뭐? 5분의 10 하기로 했잖아. 그지? 가만 안 둔다 진짜. 자, 2 곱하기 5가 10이잖아. 2는 어떻게 구해? 5분의 10. 부채는 어떻게 구하죠?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럼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자, 잘 보세요.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눠버리면 뭐가 나온다? 부채가 나오는 겁니다. 안 되겠다. 다시 합니다. 부채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버리면 뭐가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눠버리면 뭐가 나온다? 부채가 나온다. 어쨌든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알고 뭐만 알면, 저당상수만 알면 나머지 부채나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채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버리면 뭐가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눠버리면 뭐가 나온다? 얘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35회 때도 기출이 되었던 문제인데, 잠깐 일로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기출문제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자,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이렇게 DTI라는 걸 배우세요. DTI. 이거 우리말로는 뭐라 부르냐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 그래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 그래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DTI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DTI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DTI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촌스럽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하지 마시고 그냥 DTI는 우리말로 DTI다 라고 하셔도 돼요. DTI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DTI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식 알려드립니다. DTI 공식은요, 연간 소득분해, 방금 배웠네. 연간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연간 부채 서비스액. 그럼 자, 질문 드려야 되겠다. DTI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부채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하고 저당 상수만 알면 뭐를 구해낼 수 있다 그랬죠? 부채를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주기만 하면, 저당 상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부채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잘 보세요.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6천만 원. DTI가 40%예요. DTI가 40%. 저당 상수가 0.1입니다. 0.1입니다. 이때 은행에서 이 사람 얼마 차입할 수 있나요? 이딴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요, 몇 초짜리 문제냐면 10초 컷. 10초 컷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몇 초? 많이 드린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제가 어떻게 문제 풀라고 하는지 아세요? 팔짱 끼고 문제 풀라 그래요. 팔짱 못 풀게 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는요. 팔짱 딱 끼고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차입하는 돈을 물었습니다. 차입하는 돈이라는 것은 부채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예요, 이거는요. 시험에서는 맨날 뭐만 묻는다고요? 부채만 묻는다고요. 근데 DTI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금액은 일단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서? 저당한수로 나눠서 부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팔짱 끼고 계세요. 손 풀지 마세요. 소득이 얼마? 6천만 원. DTI가 얼마? 40%입니다. 64. 그 24 묻는 게 아니고 얼마냐고 일단. 2,400만. 2,400만 원이지. 와, 사람 미치는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결혼생 강의하다 미쳤으면 좋겠어요? 6천만 원에 100%가 6천만 원인데 어떻게 6천만 원에 40%가 2억 4천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6천만 원에 40%는요. 2,400. 그러면 이 2,400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2,400만 원은 부채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럼 이걸 뭐로 나눠줘야지? 저당 상수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얼마요? 2억 4천만 원. 그래서 어차피 2억 4천만 원 되잖아. 물론 어차피 2억 4천만 원이 되는데 저당 상수가 0.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당 상수가 0.15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0.12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단계 지키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단계. 자, 갑자. 소득 얼마? 6천. 소득 6천. DTI 몇 퍼? 40%. 64. 2,400부터 하고. 2,400부터 좀 하고.
그걸 0.1로 나누면 얼마? 2억 4천. 결국 얘는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다? 2억 4천이다. 8장 끼고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소득이 9천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소득이 9천만 원 사람이고 DTI가 50%예요. DTI 50%고 자동차로 똑같이 0.1 하겠습니다. 0.1. 그러면 95, 4,500. 4,500을 얼마로 나누면? 0.1로 나누면 이 사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 얼마다? 4억 5천이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DTI 공식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 부채 서비스액을 구한 다음 뭐로 나눠줘야? 저당상수로 나눠줘야 부채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부채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누면 저당수로 나누면 부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 동네마다 LTV DTI 규정이 좀 달라요.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인지 투기 과열 지구인지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동네 LTV DTI를 모르는 중개업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에서 반드시 지금 현재 저당 상수를 물어봐야 됩니다. 은행에다가 가서 저당 상수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일단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잘 안 묻거든. 보통은 뭘 묻냐면 금리는 많이 물어요. 근데 저당상수를 묻는 이는 잘 없습니다. 저당수를 묻잖아? 그러면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라고 묻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세요, 여러분들. 저당상수요. 저당상수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심심하면 은행 가서요. 다른 업무 보다가도 요즘 저당상수 몇 프로 돼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지 유단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저당상수 알면요. 여러분들 굳이 은행 가서 얼마 빌릴 수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LTV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건데 LTV는 주택 가치 기준이거든요. 가치 기준에서 LTV 때려서 부채 구하고 DTI 적용해가지고 부채 서비스 구한 다음에 저당상수로 나눠서 부채 구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답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3억이고 이게 2억 5천이면 2억 5천이 답이 되고요. 이게 2억 4천이고 이게 2억 5천이면 2억 4천이 답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두 가지 기준인데 오늘은 그거 하는 날은 아니에요. 그거 하는 날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은행에서 빌려온 목돈을 뭐라 그러고 부채라고 하고 은행에다 갚아나가는 푼돈을 뭐라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러고 그 사이에 누가 있는데? 저당상수가 있는데 부채에다가 저당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누면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가자. 자, 가자. 은행에서 빌려오는 목돈이 뭐라고요? 부채라고요. 은행에다 갚아나가는 푼돈이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뭐에다가 부채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 뭐를요?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눠버리면 뭐가 나온다? 부채가.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채에다가 저당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눠버리면 부채가 나온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책을 두 장을 넘기세요. 두 장을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161쪽. 이것도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161쪽을 가실게요. 161쪽을 가시면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왼쪽에 보니까 영업현금 흐름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매각 현금 흐름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업현금 흐름 계산이요.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뭐 비교가 안 돼요.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현금 흐름 위주로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뭐 위주로? 영업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은 아예 그 눈길도 주지 마요,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영업 현금 흐름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 수업 진행을 할 작정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가 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 나옵니다. 가능 총소득.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능 총소득. 여기다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이라는 걸 더해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효 총소득.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따라해볼까요? 순영업소득. 여기서 아까 했었는데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인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뺍니다. 이게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따라해볼까요? 세전현금 수지. 그리고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현금 수지가 나오거든요. 따라해볼까요? 세후현금 수지. 근데 이건 들어가기 전에 저랑 하나 결판을 하나 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전하고 세후 사이에는요. 세전하고 세후 사이에는요. 반드시 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세전과 세후 사이는 반드시 뭐가 있다? 소득세. 그 생략되어 있는 말이 야 너 그 세전이야? 소득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세후야? 소득세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유일한 세금은 뭐다? 소득세인데 단지 그게 뭐 할 땐지 영업할 땐지 매각할 땐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영업할 때 내는 소득세는 무슨 소득세?
영업소득세, 처분할 때 내는 소득세, 매각할 때 내는 소득세는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 학문하는 사람들은 자본이득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 여러분들한테 세전과 세후를 묻거든요. 세전과 세후는 뭐 전, 뭐 후를 얘기하는 거다. 소득세 전, 소득세 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표를 갖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왼쪽에 있는 표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암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거 암기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거야. 아시겠죠? 예, 암기합시다. 우리 아까 역수 암기 못하면 집에 못 가기로 했잖아. 역수 한번 해볼까? 일내, 일현, 일내, 연내, 감기, 연내, 연현, 저상, 연현.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을 상으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 전 시간 했던 걸 다음 시간에도 기억하게 하려면 20번 이상을 해야 되더라고. 20번 이상 하니까 어떤 수험생들이 계시냐면 됐다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대답을 하더라고. 그게 20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걸 꼭 암기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한 20번 물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또 기억하고 다음 주에 또 기억하려면요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해요. 연내, 감기, 연현, 저상, 연현, 일내, 일현, 일내는 각각 역수고요. 이것도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암기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풀로 다 암기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일로 오세요. 중개업은 브리핑의 미학이 아닌가, 설득의 미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 특히 수익성 부동산은요,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은 3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투자가 취득을 하고요. 운영을 하고 처분하는데 이때 운영이란 표현을 잘 많이 안 쓰고요. 이걸 영업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영업할 때 벌어들이는 수익을 갖다가 지금부터 계산을 할 건데 이게 매년 생기는 수익이기 때문에 1년치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략되어 있는 말은요. 1년 동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1년. 지금 계산하는 것들이 전부 다 1년 동안입니다. 자, 그럼 가자. 여기가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원룸 투룸하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임대형 부동산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지금 팔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개업자로서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으로 환산할게요. 한 칸당 1년에 벌어들이는 연 임대료 수익이 100만 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럼 총 몇 칸? 9칸. 이 부동산을 통해서 총 얼마 벌 수 있지? 900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수익은 총수익과 순수익을 구분합니다. 근데 총수익과 순수익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항상 always 경비예요. 뭐라고요? 경비. 그럼 대답하셔야 되겠다. 경비 빠지기 전에 수익은 총수익. 경비 빠진 이후의 수익은 순수익. 그래서 경비란 놈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총수익이에요. 경비가 빠지면 순수익이고. 그런데 총수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요. 가능 총수익이 있고요. 유효 총수익이 있습니다. 가능 총수익은요, 이론. 유효 총수익은요, 실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벌어들이는 총수익은 가능 총소득이고요. 실제로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더 쉽다. 머리에 있어 가능 총소득. 내 손에 만져볼 수 있어 유효 총소득. 자, 그럼 절 보시고 요거 무슨 총소득? 유효 총소득. 요거 무슨 총소득? 가능 총소득. 여기만 있는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이고요. 그는 실현이 안 돼. 내 손에 한번 실현될 수 있는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부동산 한번 영업해 볼 건데 한 칸당 임대료가 얼마나 그랬지? 총 몇 칸? 9칸. 그러면 900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900은요 가능 총소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가능 총소득. 900 저거 번다 못 번다? 못 벌어요. 왜 못 버는지 아세요? 이론적으로는 900을 벌어요. 머리는 900이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900을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왜 못 벌죠? 공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언제나 만실인 것이 아니에요. 비어있는 기간은 임대료를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걸 빼줘야 됩니다. 얘랑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요.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공실이 아니야? 아니지. 사람이 살고 있으면 공실이 아니지. 근데 얘가 보증금을 옛날에 다 까먹었대요. 요즘 그런 사람 많대요. 보증금 옛날에 다 까먹고 3개월치 임대료를 밀려놓고 밤에 야반도주를 했답니다. 야반도주. 그럼 여러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얘를 잡으러 다니는 거야? 아니면 떼이는 돈 처리하는 거야? 떼이는 돈 처리하는 거야. 못 받는 돈 처리하는 거라고. 우리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좀 길어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회수가 안 되는 임대료 수입인 거예요. 회수가 안 되는 임대료 수입을 갖다가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줄여서 불량부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불량부채. 이걸 갖다가 회계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손충당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대손충당금. 그럼 지금 얘기하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 및 대손충당금 이 모든 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똑같잖아 봐.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거나 들어왔지만 떼이는 돈이나 어쨌든 못 받는 건 똑같잖아. 안 들어와서 못 받으나 들어왔는데 뭐 배째하고 안 주는 건데 못 받는 건데 뭐 그게 공실 및 불량부채입니다. 그러다가 한 보통 5% 계산하거든요. 자, 우리 5%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절반 한 다음에 0 하나 빼면 돼. 900의 절반 450, 0 하나 빼면 45. 45를 왜 뺐어 이거? 공실 및 불량부채. 근데 부동산을 통해서는요 꼭 임대료 수입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자동차를 갖다가 몇 대쯤 될 수 있냐면 한 10칸쯤 될 수 있어요. 근데 낮에 이제 그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여기 사는 사람 출근하고 나면 여기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돈 받고 주차료 수입을 받는 거야, 여기를.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이렇게 오뚜기 밥 이렇게 해서 광고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지금은 좀 많이 쇠퇴됐습니다만은 제가 올해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노량진에 가면 광고판 하나에 550이에요. 월 550. 연 6천 얼마예요. 부가세 별도 해가지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광고판 하나에.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 광고판이? 어? 연봉이 걔네들이 막 7천씩 벌어요. 광고판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수입들은요. 부동산 임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영업 외 수입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영업 외 수입.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잡소득 그러기도 하고요. 기타 소득 그러기도 합니다. 소득은 마이너스 해야 돼? 플러스 해야 돼? 플러스 해야지. 여기 25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내 손에 지금 얼마가 지어지냐면 880이 지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효총소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은 일단은 만져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880과 900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자. 100만 원 곱하기 9 하면 900이잖아. 그지? 900이 뭐예요? 가능총소득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많이 하는 착각이 식당을 열었어. 이 식탁이 다 찰 거라고 생각을 해. 으아, 돈이 얼마 이게 막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 공실인 기간 동안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죠. 손님이 안 찾는데. 그리고 밥을 먹긴 먹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밥 먹고 돈 안 내고. 그런 사람도 많대요. 그런 불량부채. 그리고 뭐 다른 또 잡다한 수익들이 있을 수 있거든. 꼭 이렇게 운영에 생기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 처리하면 실제로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 나온다고. 이게 뭐야? 유효 총소득. 아직까지는 총소득입니다. 왜요? 경비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빠졌잖아. 근데 공실 및 불량부채를 뺀 거지. 그건 경비가 아니에요. 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계속 임대 가능한 상태를 유지 수선을 해줘야 됩니다. 유지 수선비라 그래요. 화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화재보험료 대표적인 경비예요. 세 번째는요. 가장 유명한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 부동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나와 안 나와? 나와. 이걸 경비 처리합니다. 재산세 뭐 처리한다고요? 경비. 좀 이따 더 물을 거야. 재산세, 화재보험료, 유지 수선비 같은 걸 뭐 처리한다? 경비. 그게 280이에요. 예컨대. 그럼 드디어 600이 나옵니다. 600을 뭐라 부르냐면 지금부터 순수익이에요. 뭐라고요? 순수익. 이걸 또 우리 뭐라 부르냐면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자, 지금까지 출발하자. 100만 원 단위당 임대료 9칸 임대 단위수 900 가능총소득 45 털고 공실 및 불량부채 25는 더해주자 기타소득 880 유효총소득입니다. 유효총소득 280 영업경비 600 순영업소득입니다. 지금부터 순수익입니다. 왜요? 경비 빠졌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내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건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가자. 자,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은행에다가 5천만 원을 빌려왔어요. 그럴 수 있겠지. 자기 돈만으로 투자되는 경우는 힘드니까. 근데 내가 은행에서 아까 꼭 물어보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저당상수였거든. 저당상수가 4%야. 5천만 원에 4% 때리면 200만 원 나오거든. 그럼 지금부터 저랑 5천만 원과 4%와 200만 원을 글자를 생략하지 말고 따박따박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5천만 원은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려온 목돈 맞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좋아요. 아주 좋아요. 부채라 그래요.
4%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 이걸? 저당 상수라 그랬지. 이거 곱해요 이거였다고. 곱해요. 곱하면 4% 곱하지 말고 40% 곱한 다음에 결과값에서 0 하나 빼면 돼요. 5천만 원에 40%는 2천만 원이거든요. 0 하나 빼면 얼마? 200. 200은 뭐죠? 부채 서비스에. 아 그러면 지금부터 한 얘기 잘 들어요. 우리 지금 뭐를 구하고 싶은지 아세요? 이 부동산 1년 동안에 운영해가지고 딱 몇 년? 1년 운영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고 싶어요. 뭘 구하고 싶다고요? 세후 현금 수지. 몇 년치? 1년치.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부동산 때문에 투자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모조리 다 빼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1년치 원리금 상환액만 빼야 되겠습니까? 1년치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순영업소득에다가는 여러분들 부채를 빼야 되겠습니까? 부채 서비스를 빼야 되겠습니까? 부채 서비스를 빼야 됩니다. 200을 빼야 됩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아니 선생님 부채 한번 빼봅시다. 아 수원 드리지요 뭐. 자, 그 부채를 빼자고 하면 600에서 5천을 빼면 마이너스 4,400이 되고 무조건 적자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냐면 순영업소득에서 뭘 뺍니까? 라고 했을 때는 따박따박 말끝을 생각하지 말고 순영업소득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을 뺍니다 라고 6글자를 따박따박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빼면 절단 나거든요. 우리 소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순영업소득에서 뭘 뺍니까? 그러면 부채 예? 부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냐고.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부채 서비스액이 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왜? 뭐라고 한다고요?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400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 400을 BT라 그래요. 뭔 T? BT. 50을 뺍니다. 50을 T라 그래요. 뭐야? T. 그럼 350이 나오는데 이 350을 AT라 그래요. 뭔 T? AT. 그럼 여러분들 먼 T와 뭐 T 사이에 뭐 있다? BT와 AT 사이에 T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먼 T와 BT와 AT 사이에 T 있다. T는 뭐겠어요? tax. 뭐요? tax. BT는요? before tax. AT는 after ta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어디가 많이 주냐면 저기 그 횡단보도 서 있으면요. 그 헬스장 이렇게 비포 뚱뚱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애프터 몸짱이 하나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거기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또 어디가 많이 붙어있냐면 성형외과 못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비포 엄청 이쁜 사람이 있어. 애프터 비포 애프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지금은 운전면허도 따고 이제 곧 대학 그 2학년생이 됩니다. 근데 우리 딸이 참 어릴 때 보면 눈치가 좀 없었어요. 7살 때, 8살 때 이럴 때 엄청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 얘가.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한창 어릴 때 저기 뭐야 그 신호등에 막 우리 또 신호등이 사람 엄청 많이 있는 신호등이거든요. 거기 서 있으면 막 준다고 이렇게 헬스장에서 주면 우리 딸이 보고 있다가 헬스장이네? 아빠는 뚱뚱해서 이거 주는 거야?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 많은데 다 뚱뚱한 애 쳐다보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눈치 없었던 게 그래도 대학도 가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 그런 겁니다. 그러면 비포 텍스입니다. 비포 텍스 세전 애프터 텍스입니다. 애프터 텍스 세후. 그럼 텍스는 세금이 되겠죠. 아무 세금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무슨 세? 소득세인데 지금은 뭐 할 때라서? 영업할 때라서 영업소득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절 보세요. 세전에서 재산세 빼면 세후된다. OX. X. 세전에서요. 재산세 암만 빼도 세후 안 돼요. 세전에서 재산세 암만 빼도 세후 안 된다고. 물론 재산세도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모르는군요. 뭐 됐습니다. 아무튼 재산세도 세금이긴 한데 왜 재산세는요 세전에서 빼도 세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재산세는요 이거 처리해요. 영업 경비 처리해요. 같은 세금이라도 재산세는 경비 처리하고 여기서 빼는 세금은 반드시 소득세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마음을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가자. 100만 원 단위당 임대료 9칸 임대 단위수 그러면 순소득이에요? 총소득이에요? 총소득인데 이 총소득은 실제로 벌 수 있는 총소득이야?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총소득이야?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총소득이라니까 이걸 무슨 총소득? 가능 총소득.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때려 죽여도 못 벌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실 및 대손충당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 수입, 광고판 수입, 자판기 수입 이런 것들을 무슨 소득? 기타 소득.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 나오니 걔를 뭐라 부른다? 유효 총소득. 얘는 만져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얘는 내가 다 먹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사업하는 데는 각종 뭐가 들어가니까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경비를 특별히 콕 집어서 영업경비라 그래요. 무슨 경비? 경비. 영업경비가 빠지면 드디어 순수익이 나옵니다. 이 순수익의 이름이 그 유명한 순영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여기다가 저기 부채 빼야죠. 내 부채 좀 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나요? 부채 안 돼요? 그럼 따박따박 다 얘기해봐요. 뭘 빼요? 6글자. 부채 서비스에 1년치 원리금상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를 뺍니다. 부채 서비스에. 그러면 드디어 BT 세전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세전현금 수지 해도 되고요. 세전현금 흐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수지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이거 줄임말이에요. 수지가 뭘 줄임말이라고요? 수입, 지출. 아니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돈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수지.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금의 그 흐름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흐름. 이걸 합쳐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플로라고 그래요. 뭐요? 플로. 아니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현금의 흐름. 이걸 수지라 그래요. 근데 최근 출제위원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지란 말보다는 흐름이란 말을 조금 더 많이 쓰는 추세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거 무조건 세전현금 수지였거든. 요즘에는 출제위원들에 따라서는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그러기도 합니다. 세전현금 수지에서 뭐를 구하려면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빠져야 되는데 소득세가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할 때라서 영업할 때라서 무슨 소득세가 빠진다? 영업소득세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수익을 4개로 나눠서 물어요. 내가 제일 궁금한 건 사실은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궁금한 건 최종이에요. 최종. 이걸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럼요. 생까지 냈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되고. 자, 친구가 식당을 한대. 친한 친구가 식당을 해서 대박이 났다는 거야. 친한 친구가 식당을 열어서 대박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걔 얼마 버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그러면 야 너 얼마 벌어?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묻습니다. 일단 4개로 나눠서 묻습니다. 야 너 총수익이 얼마야? 매출이 얼마인지가 궁금해. 그때는 야 너 총수익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자, 식당 운영하는데 각종 경비가 나가겠죠. 경비 빼고 얘가 남은 이익이 궁금해. 이익이 궁금할 때는요. 야, 너 순수익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3번째. 이게 정말 유명합니다. 이것도 결국에 알고 싶은 건 세우지만 우리는 세전을 진짜 많이 써요. 얘가 빚 갚고 진짜 지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 이 궁금해. 그때는 세전 묻는 겁니다. 야, 너 세전 얼마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까지 세금은 여러분들 공평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거든요. 세금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정부가. 아시겠죠? 우리 앞으로 배운 사람들은 정부라고 합시다. 중앙정부가 부가 징수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국세라고 합니다. 세법 안 배웁니까? 지방정부가 부가 징수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지방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소득세, 뭐 법인세, 뭐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뭐야? 국세고. 모르는 것 같은데?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뭐야? 지방세가 되겠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세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세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제일 많이 쓰는 돈은 뭐라고요? 세전이라고요. 세전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세후.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세전을 제일 많이 쓰는지 아세요? 저 보세요. 1년 만기 정기금리 금리가 5%래요. 몇 퍼? 5%. 5%가 뭔지 아세요? 세전이에요. 5% 뭐라고? 5%가 왜 세전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은행에다 1억을 맡겨요. 1억 맡겨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에요. 그럼 금리가 몇 퍼? 5%. 1년 뒤인데 통장에 얼마 지킨다? 1억 500 지켜요. 원금 얼마에? 1억에. 금리가 5%라고 했으니까 이자 500. 오케이? 이 500 뭐라고요? 세전이라고. 통장 500이 지키긴 하는데 500을 수령할 수는 없어요. 그 500에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15.4%. 15.4%가 이자 소득세예요. 15%만 하자. 15%만. 그러면 한 75만 원 정도를 세금, 한 8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떼고 나는 한 430만 원을 마지막에 세후로 수령하는 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은행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5% 준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금리가 5%면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5% 준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 은행은 5% 준 거 맞아.
그 예를 갖다 우리 배당 수익이라 그래요. 무슨 수익? 배당. 은행이 5% 줬다니까. 그러면 나머지 15.4%는 누가 가져간다? 정부가 가져갑니다. 정부가. 오케이? 자꾸 은행이 15.4%를 가져간다는 분이 계신데 은행은 왜 가져가 그걸 갖다가 15.4%는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연봉이 7천인 사람이 있어요. 깨봤네. 연봉 7천 이거 뭐예요? 세전이에요. 무조건 세전이에요. 연봉 7천은 세전이에요. 그럼 회사는 그 사람한테 7천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라니까? 자꾸 회사가 돈을 떼간다 그러는데 회사가 왜 돈을 떼가 회사가? 회사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돈을 줍니다. 건강보험과 그 연금의 절반을 갖다가 걔네들이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회사 나름 그래도 급여가 책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를 누가 가져가죠?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정부가 종합소득세를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돈이 얼마 벌리는지 궁금할 때는요 4개를 나눠서 물으세요. 첫 번째 무슨 수익과? 총, 그 다음 순, 그 다음 세전, 그 다음 세후. 근데 이건 오늘 10단계거든요. 딱 10단계.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울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가공기. 자, 따라하세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한 번 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를 한번 해볼 겁니다. 334로 끊어서. 보지 말고 한번 저를 보세요. Look at me.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대답해 봅시다. 100만 원 곱하기 9 하면 이론적으로 볼 수 있는 총소득 900이 나옵니다. 900이 뭐죠? 가능 총소득. 보지 말고 안 보고 해야지 끝까지 갑니다. 가능 총소득. 여기서 45만 원을 뺄 건데 이거 처리할 거예요. 뭐 처리하죠?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 및 대손충당 그래도 되죠? 우리 주차장 수입 25만 원 더 할 건데 이거 왜 다는 거예요? 기타 소득. 가공기 끝났어요. 유형순 할 차례예요. 그럼 실제로 내 손에 만져볼 수 있는 880이 나와요. 유효 총소득 280만 원을 갖다가 이거 처리할 건데 그냥 들어보세요. 재산세, 화재보험료, 유지 수선비 이 280만 원을 이거 처리할 거예요. 영업 경비 처리한다 그래요. 그럼 내 손에 만져볼 수 있는 600만 원이 나오는데 600이 뭐예요? 순영업소득. 지금 유형순 하셨어요. 이제 엄청 쉬워요. 부세형세 남았어요. 뭐 남았다고요? 부세형세. 1년치 원리금 상환액 200을 뺄 거예요. 부채 서비스에. 그러면 BT 400이 떠요. 세전 현금 수지 50만 원을 이거 처리할 거예요. 영업소득세. 그럼 350만 원 이것이 나옵니다. 세후 현금 수지. 보지 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만은 그래도 세상 일은 아까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말고 다시 한 번만 풀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상벌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상벌 제도를 도입해서 오늘 만약 이걸 외웠잖아? 안 보고 막 가능 총소득부터 세후 현금 흐름까지를 풀로 얘기했어. 그러면 점심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아는 상벌 제도지. 오케이? 만약에 안 외워지잖아? 그럼 점심을 굶는 거야. 여러분들 굶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공복이 되면 이렇게 뭐지?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공부 안 한 거에 대한 반성도 되고 간헐적 단식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아시겠어요? 못 외우면 오늘은 굶는 거야. 아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외우면 맛있는 거 먹겠어. 못 외우면 굶겠어. 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살 쫙쫙 빠지겠네 앞으로. 자, 잘 보시고. 한 칸당 임대료 100만 원 곱하기 임대 단위수 9칸을 때리면 900만 원 나옵니다. 900이 뭐죠? 가능 총소득. 우리 지금 가공기 할 차례예요. 45만 원을 이거 처리해서 뺄 겁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 25만 원은 주차장 수입 다 할 거야. 기타 소득. 이제 유형순 넘어가야 돼. 그럼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880이 나와요. 유효 총소득. 280을 재산세, 화재보험료, 유지 수선비에서 이거 처리할 겁니다. 영업 경비. 드디어 순수익 600이 나옵니다. 순 영업소득. 이제 부세형세 남았습니다. 지금 가공기 끊었고 유형순 끊었고 부세형세 남았습니다. 1년치 원리금 상환액 200을 뺄 거예요. 부채 서비스세. BT 400이 나옵니다. 세전 현금 수지 50만 원을 이거 처리하네요. 영업소득세. 그러면 350만 원 이것이 나옵니다.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는 더 이상 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를 공부하시게 되냐면 이런 걸 공부하시게 돼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뭐 계산할 때 영업소득세, 뭐 계산할 때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나중에 이제 순대 다 한다 그래요. 이간 뺀다 그래요. 그리고 세율 곱한다 그래요. 그럼 영업소득세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거 할 거예요. 뭐 계산할 때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뭐가 빠진다? 감가상각비가 빠진다. 감가상각비를 빼고 과세소득을 구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뭐 계산할 때 뺀다?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뺀다. 요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감가상각비는 뭐 계산할 때 뺀다?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뺀다. 나중에 저한테 영업소득세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쌤 영업소득세요.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거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이거요. 뭐요? 영업경비. 자, 오늘은 이게 또 올해는 계속 이걸 묻더라고. 영업경비에 뭐가 포함되고 뭐가 불포함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얘기할 겁니다. 근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했었어요. 뭐는 경비 맞다. 유지관리비 또 재산세 또 화재보험료 그리고 뭐 한 놈 들어오고 나가고 가면 중개업자한테 중개수수료 줘야 되거든요. 지가 직접 광고한다 그래도 광고비 내야 되거든요. 각종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를 유틸리티 비용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비 처리를 하고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경비 아닌 게 중요해요. 경비 아닌 게. 자, 일단 공실 및 불량부채는요 경비가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영업경비 처리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빠져요. 영업경비 처리되는 순간 뭐 한다고요? 빠진다고요. 근데 이거 읽어보세요. 공실 및 불량부채는 영업경비를 기준으로 그 위에서 미리 이미 뺐잖아요. 이걸 경비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실 및 불량부채만 2번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야, 너 공실 및 불량부채도 한번 빼고 경비도 해 너. 한 번 더 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경비다 아니다?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말고 저한테 부동산학 개론을 배운 사람들은 공실 및 불량부채는 경비가 아닌데 왜 아니죠? 뺐으니까 하면 돼요. 위에겠지 뭐. 뺐으니까 하면 돼요. 뭐요? 뺐으니까. 뺐으니까 경비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한번 읽어볼래? 자, 올라갔다 올게요. 자, 부채 서비스액은 경비로 잡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왜 안 되게 되죠? 이거는 뺐으니까가 아니지. 무조건 뺐으니까 하면 답인 줄 아네. 요거는 앞으로 뺄 거니까. 말 거니까? 뺄 거니까. 뺄 거니까 경비로 잡아준다, 안 잡아준다? 안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소득세. 소득세는 경비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뺄 거니까. 뺄 거니까 경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요. 감가상각비는 경비로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왜요? 뺄 거니까. 뭐 계산할 때?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빼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뭐를 기준으로? 영업경비를 기준으로 앞에서 미리 뺐거나 앞으로 뭐 할 것들은 뺄 것들은 경비로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인 것과 경비 아닌 걸 구분하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는요. 초심이 중요합니까? 뒷심이 중요합니까? 뒷심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까? 마무리가 중요합니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차를 한 번에 모아서 내더라도요. 후반부 10월 달에 내셔야 돼요. 지금 내시면 절대 안 난다? 지금 내시면 절대 안 난다고요. 지금 공부하는 퀄리티랑 시험 막판에 공부하는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그때는 하루 만에 부동산학 개론을 다 보는 그런 시기도 온다고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가면 갈수록 공부량이 줄면 안 돼요. 지금 공부를 적게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공부량이 뒤에 가서는 공부량이 늘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공부량을 감소시켜야 돼요. 후반부에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숙제도 지금 안 내고 막 그러는 게 나중에 언제 빡세게 돌릴 거야 진짜. 숙제 막 내고 숙제금 사고 손바닥 맞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는 게 지금은 좀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넉넉하게 갔다가 나중에 좀 빡세게 그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후반부로 갈수록 공부하는 양은 증가한다 하는 게 좋다, 감소하는 게 좋다, 증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공부가 감소하면 안 돼요. 자, 다시 뭐가요? 공부가 감소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 감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말고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공부 감소하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영업경비가 안 돼요. 이렇게 공부 감소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영업경비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감소하면 안 돼요까지 공부하셔야 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공부 감소, 자기가 안 돼. 공부 감소는 안 돼, 자기가. 선생님들에게 외웠어요.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가 공부 감소잖아요. 그래요. 그게 경비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건 내가 몰라요.
근데 그 몰라요. 내가 그 공부 감소까지 말고 내가 그 경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공부 감소하면 안 돼요. 공부 감소는 영업 경비가 안 돼요. 공부 감소는 영업 경비가 안 돼요까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것만 형광펜 치고 갑시다. 자,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료 단위수 하면 뭐예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한 번 더 시작.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한 번 더 시작.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 하실 때 좀 즉각적으로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원룸, 투룸 이런 것들 아니면 수익성 부동산들 요거 매각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사실은 가능 총소득은 얼마 좀 나오는데 요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거만큼 못 벌고요. 여기 평균 공실률이 이 정도 되고 기타 소득은 이 정도 됩니다. 유효 총소득 얼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인데 아직까지는 총소득입니다. 경비를 뺍시다. 순수익이 얼마입니다. 요 부동산 투자하는데 50% 대출 받으면 이자가 얼마, 70% 대출 받으면 이자가 얼마 이렇게 부채 서비스 계산해 빼줍니다. 세전연금 얼음 나오고 세금은 뭐 빤합니다. 과표 대충 때려서 영업소득세 계산해서 세후 이 정도가 세후 수익률이 됩니다.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낫죠. 투자하시죠. 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고요. 자꾸 개론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학 개론은 엄청 많이 필요하고요. 쉬는 시간에 쉬지 마시고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수를 풀로 얘기하시는 연습.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을 풀로 얘기하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암기를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지금부터 영업 경비라고 생각되시면 O 하시고요. 경비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X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신뢰합니다만은 또 세상 일은 그런 게 아니니까. 자, 저를 보시고 경비라고 생각되시면 O, 경비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X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유지 수선비 O, 조금 더 빨리. 공실 및 불량부채, 걔는 경비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액 X, 걔는 경비 아니에요. 화재보험료 O, 대표적인 경비예요. 그 지금부터 중요한 거 나갑니다. 재산세, 걔는 경비가 맞아요. 근데 소득세 X, 걔는 세전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뺄 거라서 경비 처리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X, 걔는 경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공부 감소하면 안 돼요. 공부 감소는 안 돼요. 나머지는 돼요. 공부 감소는 안 돼요. 나머지는 돼요.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는 경비가 돼요. 근데 공실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는 경비가 안 돼요. 공부 감소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물을게요. OX로 대답하세요. 화재보험료 경비예요. 공실및 불량부채 경비 아니에요. 소득세 법인세 X, 경비 아니에요. 재산세 대표적인 경비예요. 감가상각비 걔는 경비 아니에요. 유지수선비 대표적인 경비예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세 걔는 경비 아니에요. 공부 감소하면 안 돼요. 공부 감소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경비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